준호가 작은 발로 해숙의 오른쪽 무릎을 힘껏 걷어찼습니다. 아, 준호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준호는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엄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무릎 아픈 거 몰라? 준호가 갑자기 큰 소리로 대들었습니다. 할머니 나빠.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준호야, 사람 발로 차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싫어요. 할머니 미워. 준호가 소리를 지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장난감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장난감이 해숙의 발등을 맞췄지만 해숙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저 엄마 부를 거예요. 엄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 현영이 준호의 울음소리를 듣고 황급히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현영이 물기도 털지 않은 손으로 준호를 안아들였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가 왔어. 엄마. 할머니가 저 혼냈어. 준호가 엄마 품에 안기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애가 뭘 했다고 그래요? 현영이 해숙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장난치면서 노는 건데 왜 혼내세요? 준호가 내 무릎을 발로 찼어 그래서. 발로 찼다고요? 애가 그냥 놀다가 그런 거잖아요. 현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민하게. 해숙이 현영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게 놀이야? 아이가 잘못했으면 가르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누가 애를 혼내면서 키워요. 소리 지르면 애 정서에 안 좋다고요. 준호는 아직 개예요. 애한테 뭘 그렇게 따져요. 애라고 해서 뭘 해도 된다는 거야? 준호야,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싫어요. 어머님, 현영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제 자식 교육에 끼어들지 마세요. 준호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 애들은 이해해주면서 키우는 거예요. 무작정 혼내는 게 아니라. 현영이 더욱 흥분하며 해숙을 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해숙의 머리카락을 잡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한테 손대지 마세요. 현영이 소리치며 해숙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해숙이 깜짝 놀라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해숙도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갑자기 머리채를 잡다니. 놓으라고. 어머님이 먼저 우리 애한테 손댔잖아요. 손댄 게 아니라 말한 거잖아. 애가 잘못했으니까. 해숙이 현영의 손목을 잡고 떼어내려 했지만 젊은 며느리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애가 뭘 했다고 그래요? 장난, 사람 무릎 걷어차는 게 장난이야? 아픈 줄도 모르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들 성민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성민은 아내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며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하지만 현영이 소리치자 성민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엄마 머리채를 왜 잡아? 성민이 현영의 손을 강제로 떼어냈습니다. 성민이 현영의 손을 강제로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현영이 성민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준호 혼내려고 했어. 어머님은 요즘 애들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세요? 성민은 현영의 기세에 눌려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준호는 아직 어린데 화내고 그러시면. 성민의 말에 해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아내가 화를 낼까봐 두려워서 계속 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애들은 원래 그렇게 크는 거잖아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해숙이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네 자식이 잘못을 했으면 버릇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와이프 눈치나 살살 보고 있고. 나는 이제 남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해숙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성민이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여전히 미영의 표정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너는 아버지고 남편이야. 그럼 내 가족을 제대로 이끌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와이프 비위 맞추려고 엄마한테 소리치고 있고? 엄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준호가. 준호? 그래, 준호가 중요하지? 해숙이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럼 그 준호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생각해봤어?
할머니 발로 차고 장난감 던지고 잘못해도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는 아이로 키울 거야? 좀 이해해 주세요. 현영이도 준호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버릇없이 키우는 거야? 얘는 지금 유치원 가면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해. 자기보다 약하고 작은 애들 때리고 꼬집고 그러면 걔들 부모가 가만히 있겠니? 준호가 친구들 때리면 뭐라고 할 거야? 애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라고 할 거야? 그건 뭐? 다른 애들은 때려도 되고 할머니만 안 돼? 내가 준호 친구 엄마라면 어떻겠어? 맨날 때리는 애 옆에 내 자식 앉혀둘 거야?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지금 준호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눈 뜨고 봐. 5살이면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할 나이야. 아빠 역할은 언제 할 거야? 성민이 여전히 우물쭈물하며 미영을 의식했습니다. 해숙은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무릎이 여전히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들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해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미워. 이제 다시 오지 마. 준호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울먹이는 목소리였지만 할머니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해숙은 현관문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해숙은 아무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해숙이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현영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해숙이 돌아보지 않고 신발끈을 매고 있자 현영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해숙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더 클 때까지 당분간 오지 마세요. 뭐라고? 준호 정서에 어머님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어머님은 너무 옛날 방식이세요. 무작정 혼내고 억압하고. 현영이 마치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님만 보면 위축되는 거 못 보셨어요? 위축된다고? 네. 아이들은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데 어머님은 너무 엄해요. 어머님은 애를 통제하려고만 하시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한다고요. 무조건 안 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현영아. 해숙이 현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은 편하게 쉬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아이 키우고.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준호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알아서 잘 키울게요. 그럼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영이 현관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해숙이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으면서도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습니다. 할머니 미워. 이제 다시 오지 마. 준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가 뭘 안다고 생각했지만 상처는 상처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정막이 흘렀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늘 조용했지만 오늘은 유독 쓸쓸했습니다. 해숙은 가방도 제대로 놓지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주무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음 날 아침 해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네 집에 가져갈 반찬거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 정성스럽게 만들어둔 것들이었습니다. 해숙은 냉장고 문을 3개 닫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집사람이 좀 그랬죠. 욱하는 성격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성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형식적인 사과가 묻어났습니다. 해숙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오후에도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해숙은 거실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정작 가족은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해숙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성민이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명의를 보니 아들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반대했었습니다. 여보, 집은 함부로 넘기는 게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조건 없이 살게만 해주지. 명의는 건드리지 마. 하지만 해숙이 고집을 부렸었습니다. 성민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며느리도 착한 아이라고, 가족인데 뭘 그리 따지냐고 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계산적이야. 우리 아들을 믿어야지. 결국 남편이 졸랐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 공동 명의로 이전해 준 것이었습니다. 당신 말을 들을걸? 해숙은 등기부등본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남편의 우려가 옳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투자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할 때의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해숙의 눈길을 끈 것이 있었습니다. 김앤 산업 투자 계약서. 현영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성민이와 현영이 결혼하기 전 사돈이 사업이 어렵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때 투자를 해줬었습니다. 해숙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투자 금액만 3억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았나? 당시에는 남편이 알아서 처리하는 일이라 정확한 금액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니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주주 명단이라고 적힌 종이도 있었습니다. 김앤 산업의 주요 주주 현황이었는데 1순위가 해숙이었습니다. 지분율이 35%나 됐습니다. 어머, 해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 회사의 대주주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영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제 그렇게 뻔뻔하게 굴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그 회사 일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배당금도 딱히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해숙은 다른 서류들도 뒤져봤습니다. 은행 통장, 적금 계약서, 부동산 관련 서류들. 생각보다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것들이었지만 해숙은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다 아들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지? 해숙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고 아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속에 계획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복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부동산 사무소였습니다. 등기부등본 좀 새로 떼주세요. 네, 주소만 알려주시면. 해숙은 아들네 집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유자가 아드님 부부이시네요. 맞으시죠? 네, 맞아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해숙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김앤 산업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주주라고 하는데 배당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얼마 후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서 걱정했습니다. 연락이요? 네, 배당금 지급 관련해서 몇 번 연락드렸는데 배당금이 얼마나 되나요? 지난 3년간 총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 찾아가지 않으셔서 8천만 원.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가실 수 있어요. 은행에서 나온 해숙은 잠시 길에 멈춰섰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구나.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성민이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해숙은 자신의 적금을 깨서줬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민이가 취업 준비할 때 학원비, 교재비, 면접 정장까지 다 사줬었습니다. 성민이는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해주던데요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야 하는 거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원비, 베이비시터비, 유모차, 아기 옷까지 하나하나 다 해숙이 사줬습니다. 그리고 매주 반찬 김치, 밑반찬 국거리까지 장을 보고 만들고 포장해서 가져다 주는 것까지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칭찬 한마디면 또 기뻤습니다. 해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였지? 엄마, 시어머니 아니면 그냥 도구. 가장 기가 막힌 건 지난해 추석이었습니다. 해숙이 명절 음식을 혼자 다 준비했는데 현영이 친구들에게 시어머니가 요리를 너무 못해서 제가 다 했어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때도 해숙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체면을 세워주는 게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살았네. 엄마라는 이름으로,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당연하게 해줬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 해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해숙은 그냥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습니다. 감정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였습니다. 내 감정은? 내 마음은? 해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뤘을까요? 언제부터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저 엄마라는 역할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해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연하게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해숙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이제 해숙도 자신을 당연하게 챙기기로 했습니다. 해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당당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시내 법무법인이었습니다. 큰 건물 10층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은데요. 어떤 분야 상담이신가요? 가족법, 부동산, 뭐 그런 거요. 접수 직원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에 김 변호사님 시간 있으십니다.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해숙은 대기실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해숙님, 네, 이쪽으로 오세요.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었습니다. 해숙보다 훨씬 어렸지만 전문가다운 인상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손주가 저를 때렸어요. 손주요? 네, 5살인데 제 무릎을 발로 찼어요. 무릎이 안 좋은데. 김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더니 며느리가 와서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머리채를요? 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 자식한테 손대지 마세요라고. 김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때 다른 가족들은 뭐 했나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내 편을 들었어요. 저한테 애는 애답게 놀게 두라고 했어요. 아드님이 부인을 말리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들 결혼할 때 집을 줬어요. 제 명의에서 공동 명의로 바꿔서요. 그때는 아무 조건 없이 해줬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거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집을 증여하신 건가요? 증여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살라고 명의를 넣어준 거예요. 김 변호사가 컴퓨터를 켜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증여세는 내셨나요? 아니요. 공동명의니까 증여세는 안 냈어요.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며느리가 폭행을 한 것, 아드님이 이를 방조한 것, 그리고 부동산 지분 문제. 이 3가지네요. 네,
먼저 폭행건부터 말씀드리면 머리채를 잡은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요? 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실제로는 복잡할 수 있어요. 그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좀 더 복잡해요. 이미 공동명의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있긴 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김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증여 취소 사유가 있는지 봐야 해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은망덕 행위를 했을 때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배은망덕 행위요? 네. 예를 들어 폭행을 가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부양을 거부하거나 하는 행위들이요. 해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배은망덕 행위를 이유로 한 증여 취소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요? 그런데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각오는 하셔야 해요.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해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도 파탄 상태인걸요. 며느리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김 변호사가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병원에 가보셨나요? 무릎이나 머리 쪽 진료를 받으셨는지. 아니요. 참았어요. 지금이라도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진단서가 있으면 도움이 돼요. 알겠어요. 변호사님, 이런 일 처음 해봐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상담료는 오늘 10만 원이고 실제 사건을 맡게 되면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있어요.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김 변호사가 대략적인 비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예요. 한번 시작하면 가족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져요. 저는 이미 마음 정했어요. 해숙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았어요. 이제는 제 권리를 찾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 준비해서 다시 오세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해숙은 법무법인을 나서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해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내 손주인데 아무리 화가 나도 준호는 죄가 없었습니다. 5살 아이가 뭘 안다고. 오히려 그 아이가 걱정됐습니다. 보통 애들이 저렇게 때리나? 해숙은 자신의 경험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성민이를 키울 때는 저런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떼를 쓰거나 말을 안 들을 때는 있어도 어른을 발로 차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요즘은 모든 인터넷에 나와 있다고 하더군요. 아동 발달, 5세 행동 패턴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나온 글들을 읽어보니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5세 아동의 과도한 공격성은 정서적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른을 때리는 행동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 내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이들은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 해숙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준호가 평소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는가? 성민이는 회사 일로 바쁘고 현영이는 생각해 보니 현영이가 준호를 어떻게 돌보는지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숙이 갈 때마다 준호는 혼자 놀고 있었고 현영이는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해숙은 결심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동네 소아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상담이세요? 손주가 좀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럼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병원에는 없거든요. 소아정신과. 해숙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소아정신과요? 네, 아이들 마음과 행동을 전문적으로 보는 곳이에요. 요즘 많이들 상담받으시더라고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병원에 좋은 선생님이 계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해숙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김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아이가 몇 살이세요? 5살이고요. 할머니인데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부모님이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그럼 부모 없이는 안 되나요? 일단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겠어요. 상황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해숙은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해숙은 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동물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난감들도 있었습니다. 혜숙님, 네. 박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무릎을 발로 찬 일, 평소 행동들, 그리고 며느리와의 갈등까지. 박 선생님은 중간중간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에 준호가 부모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글쎄요. 때를 많이 써요. 울면서 소리 지르고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달래주죠. 뭐든 사달라는 대로 사주고. 혼낸 적은 없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며느리는 아이 혼내는 걸 못 견뎌 해요. 박 선생님이 메모를 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만 때리나요?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글쎄요. 다른 사람한테는 잘 안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럼 할머니를 특별히 만만하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해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만하게요? 아이들은 똑똑해요. 누가 자신을 혼낼 수 있는 사람이고 누가 그냥 넘어가는 사람인지 금방 파악해요. 그럼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경계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박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이의 전반적인 정서 상태예요. 말씀을 들어보니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첫째,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것. 둘째, 관심 끌기 행동. 해숙은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빠는 혼내는데 엄마는 감싸주거나 할머니는 가르치려 하는데 부모는 그걸 막거나 하는 상황이요. 해숙은 뜨끔했습니다. 정확히 자신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아이를 직접 만나봐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놀이치료나 심리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성민이와 현영이한테 화가 나더라도 준호만큼은 제대로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게 할머니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해숙은 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영아, 나야. 어머님? 현영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집으로 와라. 너 혼자. 어머님,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에요? 와보면 안다. 2시에 와. 어머님, 저 바쁜데. 바쁘면 시간 만들어서 와. 안 오면 내가 그쪽으로 간다. 해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냉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현영은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해숙은 전화를 끊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가지런히 놓고 찻잔도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현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어딘지 달라 보였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앉아라. 해숙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현영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부르시니까. 차 마셔. 해숙이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현영은 받아들고는 마시지 못하고 그냥 들고만 있었습니다. 해숙은 맞은편에 앉아 현영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수줍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는데 현영아, 우리 사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 결혼할 때 생각해봐. 그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현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집 오는 날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이제 우리 딸이다. 친딸처럼 아끼겠다. 그렇게 말했잖아. 해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 내가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친정 못 가는 날에는 내가 반찬해서 보내주고. 현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낳을 때도 그랬지. 산후조리원비 내가 냈고 산후조리 할 때 매일 가서 돌봐줬어. 어머님,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변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 이제 그 집에서 나가라. 네? 뭐라고 하셨어요? 너 혼자 나가. 준호는 두고. 현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못 알아들었어?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야. 현영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왜요? 제가 내 집에서 왜 나가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집에서 나가라는데. 저희 명의잖아요. 현영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치매세요? 벌써 까먹으셨나? 이 집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거 모르세요? 해숙은 조용히 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가라면 제가 내내 하면서 나갈 줄 아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긴 저희 집이에요. 어머님 집이 아니라요. 너희 집? 네, 저희 집이에요. 명예 확인해 보시라고요? 현영이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뭔 권리로 저희를 내쫓으려고 하세요?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해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 집 너희 결혼할 때 조건 없이 줬던 거지. 네, 맞아요. 조건 없이 주셨으니까 이제 저희 집이에요. 근데 이제 해숙이 테이블에서 서류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조건을 내가 바꿀 거야. 뭐요? 현영이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건을 바꾼다고요? 그게 무슨... 해숙이 테이블 위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현영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김앤산업 투자계약서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왜 어머님한테... 놀랐지? 내 친정아버지 회사 서류가 내 손에 있으니까. 해숙이 서류를 하나씩 넘겨 보였습니다. 투자계약서, 주주명단, 배당금 내역서. 다 있어. 현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설마... 설마가 아니라 확실해. 내 친정아버지 회사 15년 전에 우리가 살려준 거야. 해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 빚에 쪼들려서 공장 문 닫을 뻔했잖아. 내 남편이 3억을 투자해줬어. 한 번에가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 내가 그 회사 지분 35%를 가지고 있어. 현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너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다고. 그럼 지금은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현영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해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나? 해숙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것도 봐라. 현영이 서류를 보더니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집도 원래 내 명이었어. 너희 결혼할 때 공동명의로 해준 거야. 그때 남편이 반대했어. 집은 함부로 넘기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숙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집을 부렸지. 가족인데 뭘 그리 따지냐고. 우리 아들을 믿어야 한다고. 어머님, 그때 남편 말을 들을 걸. 해숙이 현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현영아, 너는 지금까지 내가 그냥 늙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행동을 보면 다 알아. 해숙이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내 머리채 잡으면서 뭐라고 했나? 내 자식한테 손대지 마세요라고 했지. 현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너한테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그냥 애 키우는 것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 제가 잠깐 화가 나서... 잠깐 화가 나서?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 머리채 잡는 게 잠깐 화나서 할 일이야? 죄송해요. 그리고 아들놈은 뭐 했어?
아내가 어머니 머리채 잡는 걸 보고도 말리지 않고? 현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도 그래. 할머니 무릎 걷어차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 오히려 할머니 미워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게 다 너희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야. 해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영아, 내가 이제 뭘 할 건지 말해줄게. 현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이 집에서 나가라. 둘째, 준호는 두고 가라. 그건 안 돼요. 제 자식인데. 너한테 맡기기엔 그 아이가 너무 망가져 있어. 해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동 심리 상담 자료였습니다.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왔어. 준호 상태가 심각해. 뭐가 심각해요? 정서적 방임, 충동 조절 장애. 다 너희가 제대로 안 키워서 생긴 문제야. 현영이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준호 제대로 키웠다고요? 제대로 안 키웠지. 울면 달래주고 떼쓰면 전부 다 사주고 잘못해도 안 혼내고. 그게 키우는 거야? 해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짜 키운다는 건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거야.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고. 저희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혼낸 적 없으면서? 현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야? 할머니 발로 차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아이가 된 거야. 해숙이 현영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현영아, 솔직히 말해봐. 준호가 다른 아이들 때리면 어떻게 해? 그런 일은. 다른 아이들 때리면 그 부모들한테 욕먹고 어린이집에서 문제 제기하고. 현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할머니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행동이 그렇게 가르친 거잖아. 해숙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머님, 저는 아니라고? 그럼 다른 사람 머리채도 그렇게 잡아? 현영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해? 아니면 남편 상사 부인한테도 그렇게 해? 안 하지? 왜? 무서우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해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해도 되는 거야? 왜? 만만하니까? 너희 뒷바라지 해주고 내 친정까지 도와주고 손주까지 키워주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야. 현영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해숙이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너 혼자 나가고 준호는 두고 가는 것. 세 번째 선택은 없어. 이 상황에서 예전처럼 살 수는 없거든. 해숙이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너도 엄마니까 이해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어머님, 준호가 이대로 크면 어떻게 될까? 잘못해도 혼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해숙이 돌아서서 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 어머님, 준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아이야. 5살인데 벌써 그래. 해숙이 다시 현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 머리채 잡는 며느리가 뭔 교육을 하겠어? 현영이 목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현영아,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감사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답게 대하라는 거야. 존중하라는 거야. 해숙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랑? 해숙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반찬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그냥 사라지면 좋으시겠어요? 그래, 내가 원한 게 그거야. 양육권도 포기하고 썩어져.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때 머리채 잡은 건 정말 선을 넘은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해숙은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때려서 풀릴 마음이었다면 애초에 그날 머리채도 안 잡혔겠지. 이제 나는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네가 넘지 못할 선이야. 현영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성민은 준호와 함께 치킨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어머니 댁에서 뭐 했어? 성민이 평상시처럼 물었습니다.
현영은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고는 성민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우리 아빠 회사 주주가 어머님인 거 알고 있었어? 뭐? 성민이 치킨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김앤산업 주주 말이야. 어머님이 35% 지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냐고. 그게 무슨? 몰랐다고. 진짜 몰랐어? 현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성민이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어쩔 거야? 현영이 소리쳤습니다. 그 회사 주주가 시어머님이라고? 나 지금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뭔 소리야? 왜 갑자기? 아니면 아빠 사업이 망한다고. 현영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소리 질러? 준호야, 방에 들어가 있어. 성민이 아들을 달래며 방으로 보냈습니다. 여보, 진정하고 얘기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진정하라고. 지금 진정할 상황이야? 어머님이 우리 아빠 회사에 15년 전에 3억을 투자했대. 그래서 지금 대주주라고. 성민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배당금까지 1억 넘게 나왔는데 그것도 몰랐다고. 나는 진짜 몰랐어. 성민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너 때문이야. 현영이 성민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왜 나 때문이야? 여보, 그때 당신도 잘못했잖아. 엄마 머리채를 왜 잡아? 그러니까 내가 말렸어야지. 남편이 왜 가만히 있어? 나도 당황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현영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한테 가서 빌어?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해?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렇게라도? 너 정말 바보야? 현영이 성민을 때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냥 화나서 그러는 줄 알아? 이미 변호사까지 만나고 왔다고. 변호사?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 알아본 상태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성민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나가야 하는 거야? 우리가 아니고 내가 나가는 거야. 바보야. 아니면 우리 아빠 회사 망하고. 현영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머님이 주식 다 팔아버리면 회사 어떻게 돼? 대주주가 빠지면. 성민도 이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보자. 얘기해서 될 것 같아? 현영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성민을 노려보았습니다. 현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내가 우는 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현영은 짐을 챙겼습니다. 울면서 옷가지를 가방에 던져 넣었습니다. 나는 못 견디겠어. 그럼 준호는? 준호는 내가 어떻게든 해. 나는 친정 가서 아빠한테 어떻게 할지 상의할 거야. 현영이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여보, 성민이 붙잡으려 했지만 현영은 뿌리쳤습니다. 나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이게 다 네가 바보 같아서 생긴 일이야. 당신 같은 사람 지겨워 죽겠어.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만 남았고 성민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준호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엄마는 할아버지 댁에 갔어. 언제 와요? 글쎄, 아빠도 모르겠어. 성민은 준호에게 아침을 해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 연차를 내고 성민은 준호의 손을 잡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는 거예요? 응,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자. 할머니가 저 미워한다고 했는데. 성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5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아니야, 할머니는 준호를 사랑하셔. 그럼 왜 화냈어요? 성민이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화가 나셨을 뿐이야. 우리가 가서 사과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오전 10시 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성민은 한참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성민이에요. 준호도 같이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해숙이 나타났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응, 들어와. 해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거실에 앉은 성민과 준호. 해숙은 맞은편에 앉아 차를 내왔습니다. 엄마, 성민아, 말하기 전에 잘 생각해. 지금 내가 뭘 말하려는지 나도 알고 있어. 너도 봤잖아. 내 아내가 내 머리채 잡는 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야?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민아, 너는 그때 뭐 했어?
저는 아내를 말렸어? 아니면 나를 나무랐어? 성민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말렸잖아요. 말렸다고? 해숙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처음에 잠깐 여보 왜 그래 한마디 한 게 말린 거야? 엄마,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는 애답게 놀게 놔두시면 안 돼요. 라고 했지. 그때는 그때는 뭐? 내 아내가 내 엄마 머리채 잡고 있는데 내가 한 말이 그거야. 해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성민아, 그때 진짜 해야 할 말은 뭐였을까? 성민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손대 미쳤어 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머니께 사과해라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성민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는 뭐라고 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했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다고? 네. 아내가 엄마한테 그러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왜 말리지 않았어? 그건 성민이 머뭇거렸습니다.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고? 그때 제가 현영이를 심하게 말리면 더 큰 싸움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으면서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어요. 해숙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서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고? 아내가 엄마 머리채를 잡고 있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는 게 내가 말하는 진정이야. 성민이 고개를 더 깊게 숙였습니다. 준호 혼낸 게 그렇게 잘못이야? 해숙이 성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애 훈육은 전적으로 아내한테 맡기기로 해서. 성민아, 해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아내 눈치 보느라 내 엄마는 모욕을 당했어.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알아? 해숙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어른을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된 거야. 그게 훈육을 아내한테 맡긴 결과야.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너무 바보 같았어요. 해숙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니, 성민아, 바보가 아니었어. 성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네가 외면했던 거야. 보기 싫은 걸 모른 척하면서 편한 길을 택했어. 넌 늘 착한 아들이었어. 그래서 더 속상해. 착한 척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해숙의 눈에 쌓였던 감정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내어주면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아. 현영이랑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일단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해 보려고요. 그리고 준호는 내가 잠깐 맡아서 데리고 있을게. 지금 내가 감당할 상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해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으면 됐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준호는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할머니랑 있어도 돼?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 집 좋지? 응, 좋아. 할머니 밥 맛있어. 준호가 웃자 해숙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응? 앞으로 할머니 집에서는 약속 하나만 하자. 뭔데요? 때리는 건 절대 안 돼. 아무리 화가 나도 마음이 답답해도 손부터 나가면 안 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준호도, 너도, 나도. 그 말에 성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를 맡기고 짐을 챙기러 집에 간 성민과 현영은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성민아, 우리 어떻게 할 거야? 현영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혼해야겠어. 성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로? 응,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 현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굴었는지,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 아빠 회사 주주가 어머님이었다는 것도 몰랐어. 성민아, 우리 아빠 회사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어머님이 주식 빼시면 우리 아빠 회사 망해. 현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직원들 2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 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그건 그리고 우리 아빠는 평생 쌓아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야.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까?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님 표정 봤지?
진짜 화나셨어. 현영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어머님 앞에 나타나기도 무서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하자. 그리고 현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님이 키우시게 하자. 뭐? 성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 양육권 포기할래. 현영아, 너 정신 있어? 우리 아들인데. 나는 준호 키울 자신이 없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키웠는지 이제야 알겠어.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았어. 그래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 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살 자신이 없어. 언제 또 화내실지. 성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영이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빠 회사만은 제발 건들지 말아달라고. 현영아, 다른 건 다 포기할게. 하지만 우리 아빠 회사만은 현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야. 이틀 후 현영이 해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 현영이에요. 한참의 침묵 후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 해숙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현영. 해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성민도 옆에 있었습니다. 앉아라. 현영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해숙의 눈빛을 마주하기가 무서웠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봐. 어머님, 양육권 얘기하러 왔어요. 양육권? 준호는 어머님이 키우세요. 해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가 포기한다고. 네, 저는 준호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어요. 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키웠는지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해숙이 현영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키우시는 게 준호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해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현영이 움찔했습니다. 네? 그 대신 뭘 원하는지 말해봐. 현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버지 회사는 제발. 아, 그거구나. 해숙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나랑 거래하려는 거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준호는 포기할 테니까 회사는 건들지 말라는 거잖아. 현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영아, 솔직히 말해봐. 준호가 걱정돼서 포기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어머님, 대답해봐. 해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무서워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굴었는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현영아, 내가 지금 하려는 건 사과가 아니라 거래야. 해숙이 일어나서 현영 앞에 섰습니다. 너는 아직도 이해 못했구나. 네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처지인지. 현영이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현영아, 나는 원래 회사 일에 관심 없었어. 해숙이 창가로 가며 말했습니다. 준호만 제대로 키워지면 그만이었는데 내가 자꾸 거래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건 내 아버지가 생각할 일이지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야. 너 앞으로 이 집에 오지 마. 그리고 성민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면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있어. 내 눈앞에 띄지 마. 현영이 일어나서 나가려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준호 잘 키워주세요. 현영이 완전히 나가고 나서 성민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현영이가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해야지. 해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쉽게 생각했으니까.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한 달 후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사돈이 찾아왔습니다. 사돈? 김 사장이 해숙의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해숙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학원에 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돈? 접니다. 현영이 아빠요.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해숙은 한참을 그냥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만나서 확실히 정리해야겠네. 해숙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 사돈 어른. 김 사장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는 사업가답게 당당했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해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김 사장이 급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김 사장. 해숙은 차를 준비하면서도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돈, 저희는 차부터 드세요. 해숙이 찻잔을 김 사장 앞에 놓았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 딸이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그런 짓을 하다니. 저도 부모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해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현영이가 지금 친정에 와 있는데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요? 해숙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사장님, 해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사돈, 그리고 현영 씨가 저한테 한 건 실수가 아니라 폭행이에요. 김 사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머리채 잡는 게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김 사장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해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김 사장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혼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현영 씨는 다시는 이 집에 발 들여놓지 마세요. 김 사장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 그럼 손주는? 손주는 제가 키울 거예요. 사장님이 걱정할 일 아니에요. 해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한참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그리고 회사 일 말인데요. 회사요? 네, 사돈께서 지분을 가지고 계신 거. 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사돈께서 주식을 빼시면 저희 정말 빚더미에 앉아요. 해숙이 김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도 20명이나 되고 그 사람들 가족까지 생각하면 사장님, 해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왜 그걸 고려해야 하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회사 일보다 제 손주가 더 중요해요. 해숙이 돌아서서 김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상담 받으면서 나온 얘기가 뭔지 알아요? 김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부모한테 관심 받으려고 문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며느리가 제대로 안 키워서 그런 거라고요.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분이 와서 회사 걱정하고 있어요. 김 사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장님, 순서가 틀렸어요. 김 사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회사만은 해숙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는 거 보고 생각해보죠. 하는 거 보고요. 네. 사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판단하겠어요. 시간 됐으니까 가세요.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에요. 혼자 남은 해숙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게 진작 잘하지. 사람은 꼭 소중한 걸 잃어야 그제서야 울고불고 매달린다니까. 김 사장이 떠나고 1시간 후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준호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소리쳤습니다. 응, 우리 준호. 어서 와. 해숙이 현관으로 나가서 준호의 가방을 받아주었습니다. 오늘 학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준호가 신이 나서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해숙이 그림을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림 속에는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예쁘죠? 어머,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네? 해숙이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또 약속 하나 할게. 뭐요? 너한텐 아무 잘못도 없어.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헤어진 것도, 엄마가 집에서 나간 것도
모든 게 어른들 잘못이야. 준호 잘못이 아니야. 정말요? 정말이야. 준호는 그냥 아이일 뿐이야. 아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해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준호를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 준호가 활짝 웃었습니다. 해숙이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 후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웃으니까 얼마나 예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화장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대충 얼굴만 씻고 나갔지만 이제는 입술에 연지도 바르고 눈썹도 그렸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어디 가는지 알아? 어디요?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 할머니도 친구 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도 친구 많아. 해숙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빠랑 이따가 저녁에 만나자. 해숙이 거실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는 이모에게 말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고용한 돌봄 이모님이었습니다. 이모는 50대 중반의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아이 돌보는 일을 20년째 해오신 베테랑이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없는 동안 이모님이랑 재미있게 놀아. 네. 할머니 재미있게 놀다 와요. 해숙이 나가고 나서 김 이모는 준호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어떤 책 읽을까? 공룡책이요. 공룡책? 좋아. 어디 있나 볼까? 이모가 책장에서 공룡 그림책을 꺼냈습니다. 자, 여기 앉아. 이모 읽어줄게. 준호가 이모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공룡들이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모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해숙이 간 곳은 동네 문화센터였습니다. 3개월 전부터 여기서 요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해숙님, 오늘도 오셨네요. 같은 수업을 듣는 영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희 씨,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표정이 더 밝아 보이세요. 그래요? 해숙이 요가 매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손주와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요가 수업이 끝나고 해숙은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해숙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옆에 앉은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예전에는 항상 며느리 얘기, 아들 얘기만 하셨는데 요즘은 본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해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맞네요. 예전에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항상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부끄럽네요. 해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요? 저 자신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되면 더 심해져요. 본인은 없어지고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만 남게 되죠. 해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언제부터인가 해숙이 사라졌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불리는 일도 거의 없었고 제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고.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해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은 해숙으로 살고 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싶을 정도로 좋네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영희가 고개를 갸웃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라면 당연히 뒷바라지하고 애들 잘 커가는 거 보는 게 맞죠? 카페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애들이랑 남편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들들 잘 되면 그게 제일 기쁜데 그게 엄마 마음 아닌가요? 영희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그런데 그러다가 정작 본인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괜찮은데요. 애들만 잘 되면. 그럼 애들이 영희 씨를 무시해도 괜찮으세요?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시하다니요. 우리 애들이 왜 저를 무시해요? 순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 사람인걸요.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영희 씨, 그럼 만약에 애들이 영희 씨를 귀찮아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귀찮아한다고요? 그럴 리가.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절 귀찮아할 리 없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정작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뒷바라지 해주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작 제 말은 안 들으려 하더라고요. 그건 좀 심한 경우 아니에요? 영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애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들들 몇 살이에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큰애가 28, 작은애가 25이요. 결혼했나요? 큰애가 작년에 했어요. 며느리랑은 어떠세요? 순자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그래요. 혹시 며느리가 뭐라고 한 적 없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그건 좀 있긴 했는데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은 그냥 며느리 말이 맞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야. 좀 서운했죠. 하지만 애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럼 영희 씨 기분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그건 그런 건 아닌데 영희 씨도 사람이잖아요. 엄마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정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 씨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영희는 이름으로 영희 씨가 행복해야 애들도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불행한 엄마가 어떻게 애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정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카페에서 나온 해숙은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뭘 좋아할까? 며느리는 뭘 원할까? 손주는 뭐가 필요할까? 하지만 정작 자신이 뭘 원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나는 뭘 하고 싶을까부터 생각했습니다. 요가를 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도 있고, 혼자 책을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해숙. 준호가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다. 요즘 엄마가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저희 걱정만 하셨는데 요즘은 엄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시니까. 성민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요. 해숙이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민아, 그건 너만의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너희들한테만 매달려 살았어. 해숙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엄마로만 살았지. 이름도 감정도 권리도 잃은 채로. 해숙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도 나로 살기로 했어. 성민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전 사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었어요. 엄마가 엄마 자신을 위해서 사셔야 한다는 걸. 나도 최근에 깨달았어. 저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 아이는 그냥 아이로만 존재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네. 그럼 어른도 마찬가지 아닐까? 엄마,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해숙으로도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요즘 내 이름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해숙이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거든. 예전에는 내가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진짜 사랑은 서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주는 거야. 준호야, 이리 와. 네, 할머니.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준호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몰라요. 준호가 준호이기 때문이야. 준호가 준호라서요. 응, 다른 이유 없어. 그냥 준호라서.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할머니라서 사랑해요. 그날 밤 준호를 재운 후 해숙은 혼자 차를 마시며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들어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제야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해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해숙 씨처럼 오랫동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감정, 그리고 권리를 잃은 채로 말이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라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을 수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혜숙 씨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혜숙 씨의 용기 있는 변화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